수백억대 자산가인 박진우 42위. 대표는 강원도 시골의 한 오일장에서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그의 죽은 전 아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박진우 대표는 평생 시골 오일장에 들러본 적이 없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3개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살며 최고급 레스토랑만 다녔다. 하지만 그 토요일 아침 지방 국도 한복판에서 그의 고급 수입차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비게이션은 가장 가까운 정비소가 20km 떨어져 있다고 했고 차는 그대로 멈춰버렸다. 8월에 찌는 듯한 더위가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다. 땀으로 축축한 이탈리아제 정장이 몸에 달라붙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주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논과 나무로 만든 허름한 좌판이 전부였다. 몇몇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을 팔고 있었다. 젖은 흙 냄새와 거름 냄새, 그리고 잘 익은 과일 향이 코를 찔렀다. 그가 늘 생활하던 에어컨 바람과 비싼 향수, 냄새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박 대표는 견인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손목에 비싼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오후 2시에 일본 투자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제 꼼짝없이 시골 한복판에 갇혀 채소나 파는 촌뜨기들에게 둘러싸인 신세가 된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아이를 보았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낡은 판자로 만든 임시 좌판 뒤에 앉아 빨간 사과를 작은 무더기로 정성껏 쌓고 있었다. 햇빛과 잦은 세탁으로 빛이 바랜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갈색 머리는 양갈래로 따 내렸는데 일할 때마다 따은 머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박 대표가 흙먼지 날리는 길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것은 아이의 옷차림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얼굴 때문이었다. 아이가 다가오는 손님에게 고개를 들고 미소 짓는 순간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저 아몬드형 눈매, 오똑한 콧날, 누군가에게 집중할 때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마치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그의 전 아내 서연이 8살의 모습으로 살아 돌아와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어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그의 가슴에 남기고 떠난 서연. 끝없는 다툼과 일에 대한 압박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전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서연. 그가 평생 그 무엇보다 사랑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녀. 박 대표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잊어버리고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아이는 서연이 집안 살림을 계산할 때와 똑같은 집중력으로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세워주었다. 웃는 방식도 똑같았다. 한쪽 입꼬리가 다른 쪽보다 더 올라갔다. 심지어 생각에 잠겼을 때 코를 찡긋하는 버릇까지도. 말도 안 돼. 그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발은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좌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질척한 흙바닥에 빠졌다. 어젯밤 내린 비로 생긴 물웅덩이를 피해야 했다. 몇몇 사람들이 시골 장터 한복판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박 대표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닮은 정도는 더욱 기가 막혔다. 아이는 턱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정확히 서연이 흉터가 있던 그 자리였다. 눈썹 모양도 똑같았다. 살짝 물음표 같은 표정을 짓게 하던 그 자연스러운 아치형 눈썹. 심지어 작고 섬세한 손 모양까지도 같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는 그가 좌판 앞에 멈춰 선 것을 눈치채고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발랐지만 그가 듣던 세련된 서울 말투와는 대조되는 구수한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뭐 필요하세요? 박 대표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아이를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다. 어쩌면 정말 유령을 본 것인지도 몰랐다. 아저씨. 아이가 그의 침묵에 걱정스러운 듯 다시 불렀다. 이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박 대표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쉰 목소리가 어색하게 흘러나왔다. 니요? 이름이 뭐니? 아이는 누군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유진이에요, 아저씨. 강유진, 서연의 결혼 전 성이었다. 박 대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좌판을 짚어야 했다. 유진이. 그는 그 이름을 혀끝으로 굴려보았다. 예쁜 이름이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유진이가 다시 미소를 지었고 박 대표는 기절하지 않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아야 했다.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현실 속에 분명하게 존재했다. 더위와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었다. 할머니? 네, 저기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유진이가 장터 뒤쪽으로 50m쯤 떨어진 작은 나무집을 가리켰다.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순자 할머니가 절 키우셨어요. 박 대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버는? 유진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서연과 똑같은 눈에 그늘이 스쳤다. 한 번도 보인 적 없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서울에서 온 분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가버리셨대요. 그 말은 박 대표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다. 그는 이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는 서연의 딸일 리가 없었다. 서연은 아이가 없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 사이의 갈등 원인 중 하나였다. 특히 그가 그토록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뭐 좀 사시겠어요? 유진이가 다시 판매원 모드로 돌아와 물었다. 이 사과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어제 따신 거예요. 박 대표는 낡은 나무 좌판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사과를 보았다. 빨갛고 잘 익은 사과. 어떤 것에는 아직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다. 파, 무, 배추. 모든 것이 소박하고 정직하고 그가 속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곳에 더 머무를 핑계가 필요했다. 다 살게요. 그가 충동적으로 말했다. 유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전부 다요? 이 많은 걸요? 전부 다요. 얼마죠? 아이는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이마를 찡그리며 손가락으로 열심히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 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박 대표는 지갑을 꺼내 10만 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잔돈은 됐어요. 유진이는 그 지폐를 마치 보물처럼 쳐다봤다. 아저씨, 이거 너무 큰 돈이에요. 거스름 돈이 없는데. 거스름 돈 필요 없어요. 박 대표는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놀란 표정에 넋을 잃었다. 결혼 초 그가 예상치 못한 선물로 서연을 놀라게 했을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다. 하지만 아저씨, 유진이는 망설이며 분명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할머니가 절대 공돈은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대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당당함이 박 대표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서연도 항상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연애하던 시절, 그녀가 아직 돈 없는 대학생이었을 때조차도. 이건 공돈이 아니에요. 박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다. 애준, 친절에 대한 값이에요. 이렇게 다정하게 손님을 대하는 건 오랜만에 보거든요. 유진이가 미소를 지었고 박 대표는 또다시 세상이 도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항상 친절은 돈이 들지 않지만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참 현명하신 분 같구나. 네,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유진이는 재사용하는 비닐봉지에 사과를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다. 과일 하나하나가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아저씨는 가족 있으세요? 순진한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다. 박 대표는 도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텅 빈 집, 외로운 저녁 식사, 그리고 서연을 생각하며 그때 뭐가 달랐을까 하고 지사우던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떠올렸다. 아니요,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없어요. 유진이는 사과를 담다 말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있어요, 아저씨. 단지 우리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일지도 몰라요. 8살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지혜에 박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채소 봉지를 들고 그가 잃어버린 여자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진아, 집 쪽에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심 먹으러 오너라. 네, 할머니. 금방 가요. 유진이가 소리쳐 대답했다. 그녀는 박 대표를 향해 돌아섰다. 저 가봐야 해요, 아저씨.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박 대표는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왔다. 여기 항상 오나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마다요. 할머니가 채소를 키우시고 전 파는 걸 도와요. 유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 대표는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12살 먹은 남자가 아이에게 바보 같은 질문이나 하고 있다니. 잘 가요, 유진 양.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또 오세요. 박 대표는 채소 봉지를 들고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짊어진 채 천천히 좌판에서 멀어졌다. 차에 도착했을 때 기적적이게도 차가 식자 시동이 다시 걸렸다. 그는 차에 앉아 10분 동안 룸미러를 통해 낡은 좌판에서 사과를 계속 정리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강유진. 그의 죽은 전 아내와 똑같이 생긴 8살 소녀. 엄마는 출산 중 죽었고 아빠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성은 강.
서연이 그와 결혼하기 전의 성과 똑같았다. 박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채 시동을 걸었다. 도시로 돌아가는 내내 단 하나의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이 딸을 낳았는데 내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가능할까? 만약 그랬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대표는 사과와 채소가 담긴 봉지를 냉장고에 던져넣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강유진, 출생, 강원도. 그는 답이 필요했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없었다. 서연을 닮은 그 아이는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박 대표는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박 대표는 홀린 사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다. 호화로운 집은 고요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서재를 울렸다. 그는 강유진에 대해 6시간 동안 모든 것을 검색했지만 정보는 부족하고 혼란스러웠다. 출생증명서, 시골 학교의 재학 기록, 예방접종 카드, 모든 것이 시골에서 외할머니 손에 자란 미혼모의 평범한 딸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왜 그녀가 서연과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박 대표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전화를 들었다. 그는 도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설 탐정 김 실장에게 연락했다. 몇 년 전 회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했던 전직 형사였다. 김 실장, 개인적인 일로 도움이 필요하오. 남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박 대표가 말했다. 박 대표님, 웬일이십니까? 돈 문제로만 전화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엔 달라요. 아주 많이. 박 대표는 망설였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를 하나 조사해줬으면 좋겠소. 강유진이라는 8살짜리 여자아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표님, 미성년자 조사는 민감한 거 아시죠? 정확히 뭘 찾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떻게 할머니에게 가게 됐는지 전부 다. 박 대표는 잠 못 이룬 밤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리고 김 실장, 어제 날짜로 부탁하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소. 2주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박 대표는 일상적인 업무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생각은 늘 장터의 그 아이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첫 주말에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유혹을 참았지만 두 번째 토요일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옷을 입었다. 청바지에 폴로 셔츠, 운동화 차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시골 풍경과 완전히 동떨어져 보였다. 그는 첫 데이트를 하러 가는 10대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장터로 차를 몰았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사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 대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이의 얼굴이 순수한 미소로 환해졌다. 사과 아저씨 또 오셨네요. 아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할머니가 아저씨가 우리 채소 과일을 정말 좋아했나 보다 하셨어요. 박 대표는 가슴에 이상한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사실 더 사러 왔어요. 잘 됐다. 오늘은 고구마도 있어요. 할머니가 어제 캐셨어요. 유진이가 좌판 구석에 정리된 작은 고구마들을 가리켰다. 할머니가 맛있게 쪄주세요. 몇 개 사 가야겠네요. 박 대표는 좌판에 기대어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겼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운전했더니 피곤해서. 그럼요. 유진이는 동행이 생긴 것을 기뻐하는 듯했다.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안 와서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거든요. 박 대표는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는 같이 안 계시고요. 할머니는 집에서 요리하시고 텃밭 돌보세요. 손님 많을 때만 여기 오세요. 유진이는 사과를 계속 정리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사람들한테 말을 잘 걸어서 물건을 잘 판대요. 정말 그렇네요. 똑똑하군요. 박 대표는 아이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을 관찰했다. 서연과의 유사성은 충격적일 정도였다. 유진 양,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살짝 굳어졌다. 아니요, 아저씨. 전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유진이는 생각에 잠길 때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아래 십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엄마가 아주 예쁘고 똑똑했대요. 서울에서 대학도 다니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대요. 아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아주 많이 사랑했대요. 박 대표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엄마 이름이 뭐였어요?
강서연이요.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가 제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대요. 박 대표의 세상이 멈췄다. 강서연, 우연이 아니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봤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괜찮아요. 박 대표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거짓말을 했다. 그냥 서연이라니 이름이 예뻐서요. 아빠는 할머니가 아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서울 사람이고 엄마가 저를 임신한 걸 알고 떠났다고만 하셨어요. 할머니는 아빠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임신한 여자를 버린 남자는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하셨어요. 박 대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조각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혼 후 3개월 동안 사라졌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한 결혼 생활을 잇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시골로 갔던 거라면, 만약 이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다면, 유진아! 집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이리 좀 오너라. 네, 할머니. 유진이가 박 대표를 향해 돌아섰다. 죄송해요, 아저씨. 할머니가 뭘 도와달라고 하시나 봐요. 괜찮아요, 다녀와요. 기다릴게요. 박 대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좌판에 홀로 남았다. 그는 집 쪽을 바라보았고 현관에서 한 노파가 자신을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자 할머니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쪽지어 올리고 수수한 원피스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멀리서도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몇 분 후 유진이가 다시 달려왔다. 늦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아저씨가 누구신지 궁금해하셔서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채소 사러 오신 아저씨라고요. 유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세요. 박 대표는 망설였다. 박진우. 박진우라고 해요. 유진이가 웃었다. 박진우도 멋진 이름이네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집을 향해 이름을 외치려고 돌아섰을 때 박 대표는 순자 할머니가 현관에서 뻣뻣하게 굳는 것을 보았다. 노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그리고 멀리서도 그녀가 창백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이가 집을 향해 달려갔고 박 대표는 점점 더 확고해지는 의심과 함께 홀로 남았다. 순자 할머니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확실했다. 유진이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눈에 띄게 걱정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혈압이 높아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저런 모습은 처음 봐요. 의사를 부를까요? 박 대표가 진심으로 걱정되어 일어섰다. 아니요. 약은 드셨어요? 유진이가 할머니가 사라진 집 쪽을 바라봤다. 아무래도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어서 할머니께 가봐요. 박 대표는 고구마 값을 치르고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아는 채 장터를 떠났다. 그의 이름을 들은 순자 할머니의 반응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서연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화요일 박 대표의 전화가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박 대표님, 그 아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앉아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해요. 강유진, 2017년 3월 15일생, 원주시 시립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강서연, 당시 30세, 미혼,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 부친은 기록에 없습니다. 박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정보를 받아 적었다. 계속해요. 아이는 외할머니인 윤순자 씨에게 인계되었고 그 이후로 법적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대표님. 강서연 씨는 2016년 12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그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혼자, 짐도 거의 없이 나타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강서연 씨는 2012년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2013년에 한 사업가와 결혼했고 2016년 7월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있는 전 남편의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박 대표는 손에서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내전 안 해요, 김 실장. 그럴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강서연 씨는 2016년 6월경 이혼이 공식화되기 불과 며칠 전에 임신했습니다. 날짜로 볼 때 아이는 두 분의 결혼 기간 중에 잉태된 겁니다. 박 대표는 다리가 풀려 사무실 책상에 기댔다. 유진이는 내 딸이야. 날짜와 유전적 가능성을 볼 때 매우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서연 씨가 어머니에게 아이 아빠는 절대 아이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모두를 위해 더 낫다고요. 아예 왜? 그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윤 씨 할머니 뭔가 더 알고 있습니다. 서연 씨에 대해 물으려 할 때마다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 대표는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 앉아 정보를 소화했다. 유진이는 그의 딸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시골로 도망쳤고 비밀을 간직한 채 죽었다. 하지만 왜? 서연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그날 밤 박 대표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다. 그는 차를 몰아 장터로 향했다. 화요일이라 아무도 없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두드렸다. 노파가 문을 열고는 그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순자 어머님, 박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이와 유진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그녀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들어와요, 박서방.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 박 대표가 소박한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유진이가 거실의 작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가슴 위에는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다. 아이는 너무나 연약하고 순수해 보였고 자신의 삶이 곧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부엌으로 갑시다. 순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아. 저 아이도 이미 충분히 힘들었으니. 박 대표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할머니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노파를 따라갔다. 몇 분 후면 서연이 왜 그에게 친딸의 존재를 숨겼는지 알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 진실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임을 직감했다. 순자 할머니의 부엌은 작고 소박했다. 낡은 나무 식탁과 짝이 맞지 않는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든 보리차 냄새와 집밥 냄새가 섞여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었지만 박 대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노파가 권하는 의자에 앉을 때 그의 손이 떨렸다. 물이라도 한 잔 줄까?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환대라기보다는 의례적인 물음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박 대표는 그녀의 굽은 어깨에 깃든 긴장을 볼 수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 대표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모아 잡았다. 여매여님, 서연이와 유진이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여인은 반대편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얼굴에는 걱정으로 깊어진 주름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았다. 마치 말을 할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서연이는 2016년 12월 어느 날 밤에 여기 왔어. 할머니가 낮고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젖은 몸으로 배가 부른 채로 길 잃은 아이처럼 울면서 내 문 앞에 나타났어. 박 대표는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라도 되는 듯 한마디 한마디를 흡수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 딸을 못 본 지 10년 만이었어. 서울로 대학 간다고 떠난 뒤로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애는 내가 구식이고 무식하다고 생각했어. 이 시골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임신한 채로 돌아왔을 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 임신 6개월이라기엔 너무 말랐고 눈은 퀭했지. 몇 주간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어. 할머니는 원피스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나오기왕고. 그전엔 너무 자존심이 세서 돌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박 대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늘 자존심이 강했지만 그렇게 절박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 결혼 생활이 아주 안 좋게 끝났다고. 순자 할머니가 박 대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전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기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했어. 임신에 대해서도 말했나요?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서연이는 이혼이 공식화되고 며칠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 아이 아빠에게 말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지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왜요? 질문이 절박한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순자 할머니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유진이가 자고 있는 거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이 문제로 두 사람이 많이 다퉜다고 했어. 자네가 아빠가 되길 간절히 원했는데 서연이가 임신을 못하니까 자네가 좌절하고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박 대표는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불임 치료에 대한 다툼, 서로에 대한 비난, 그가 서연에게 더 많은 검사를 받고 더 많은 치료를 시도하라고 가했던 압박,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방식들. 서연이는 마침내 임신했을 때 두 사람 관계는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고 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 애는 자네가 그 애가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임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했어. 그리고 그보다 더 자네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기 때문에 자기 곁에 머물기를 원할까봐 두려워했지. 딸아이가 오래된 상처 한가운데서 자라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전 서연이를 사랑했어요. 박 대표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도 알아. 서연이도 그걸 알았지. 순자 할머니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다. 하지만 그 애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 아이 때문에 억지로 함께 있으려 하면 결국 완전히 서로를 파괴하게 될 거라고. 박 대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하느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택했군요. 서연이는 자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두 사람이 함께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좌절 없이 자네가 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서연이는 혼자 임신 기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주 안 좋았어. 서연이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 난 내 딸이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박 대표는 벌떡 일어나 작은 부엌을 서성거렸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가슴속에서 견딜 수 없이 뒤엉켰다.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그는 할머니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알 권리가 있었어요. 박서방,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은 자기가 믿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어. 두 사람 모두를 더 큰 고통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 짐을 혼자 짊어졌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 무슨 말씀이시죠? 서연이가 서울에 머물렀다면 최고의 의사들과 최고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을 거요. 출산 중 합병증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박 대표는 걸음을 멈추고 여인을 바라봤다. 서연이는 나에게서 임신 사실을 숨기려다 죽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할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단호함이 사라져 있었다. 왜 안 됩니까?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박 대표는 죄책감에 짓눌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더 나은 남편이었다면, 아이 문제로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서연이도 나에게 유진이에 대해 말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꼈을 텐데. 내 딸은 아빠 없이 자랐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소중히 여길 줄 몰랐던 바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연이는 날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일어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 대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이는 자네를 두려워한 게 아니야. 고통을 두려워했지.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함께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유진이는 특별한 아이야. 똑똑하고 다정하고 엄마처럼 강하지. 할머니가 다시 의자에 앉았다. 서연이는 생애 마지막 몇 달을 그 아이의 미래를 계획하며 보냈어. 유언장을 작성해서 모든 것을 유진이에게 남겼지. 이름도 직접 골랐고 아이가 커서 읽을 편지까지 썼어. 편지요? 서연이는 유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생일마다 읽을 편지를 썼어. 그리고 유진이가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할 그날을 위한 특별한 편지도 한 통 썼지. 박 대표의 심장이 멎었다. 그 편지 어디 있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다. 서연이는 나에게 약속하게 했어. 유진이가 아빠에 대해 묻거나 아빠가 아이를 찾아올 경우에만 그 편지를 전해주기로. 제가 찾아온 것도 해당되나요? 그런 것 같네. 할머니가 거실 쪽을 바라봤다. 백세오방, 유진이는 행복한 아이야.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 자네가 이 모든 것을 흔들기 전에 정말 저 아이의 아빠가 될 책임을 질 것인지 확신해야 해. 당연히 원합니다. 내 딸이잖아요. 아빠가 되는 건 피가 섞였다고 끝이 아니야, 박서방. 매일 곁에 있어주는 거지. 아이가 악몽을 꿀 때 한밤중에 일어나 달래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그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유진이를 최우선에 두기 위해 자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고. 박 대표는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잦은 출장, 조용하고 정돈된 아파트. 일과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배우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을 알고 싶고 유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 유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유진이는 이곳의 소박한 삶에 익숙해. 만약 나랑 남는 걸 더 좋아한다면? 그 가능성은 박 대표의 명치를 세게 때렸다. 유진이가 그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아빠, 특히 엄마를 버린 아빠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난 임신한 서연이를 버린 거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유진이는 이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서연이는 내가 두 사람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못하게 약속받았어.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유진이는 자네와 서연이가 연애를 했고 자네가 임신 사실을 알고 떠났다고 믿고 있어. 그럼 날 증오하겠군요. 유진이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겠지. 그때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가 잠에서 깬 것이었다. 할머니, 아이의 잠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부엌에 있단다. 애기야,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고 유진이가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잠결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낡은 곰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 유진이는 식탁에 앉아있는 박 대표를 보고 말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박 대표는 자신의 딸인 그 아이를 바라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다. 서연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에서 자신의 일부를 보았다. 안녕, 유진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미온이랑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러 왔어. 유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요? 순자 할머니와 박 대표는 시선을 교환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유진아,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앉을까?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단다. 유진이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본능으로 감지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아이는 곰 인형을 꼭 쥔 채 박 대표와 할머니 사이에 의자에 앉았다. 우리 엄마에 대한 거예요?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엄마에 대한 거란다. 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대한 거지. 유진이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박 대표는 아이의 시선에서 그를 전율하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 눈에는 조숙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아이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삶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알았죠? 그렇죠? 유진이가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박 대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저씨는 유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정보를 처리하는 듯했다. 제 아빠예요. 이번에도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다. 박 대표는 방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작고 용감한 소녀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래, 그가 속삭였다. 내가 내 아빠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소박한 부엌에서 세 사람의 삶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방식으로 얽혀 들어갔다. 순자 할머니의 부엌에는 영원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는 곰 인형을 꼭 쥔 채 의자에 앉아 호기심과 혼란, 그리고 8살 아이답지 않은 혼란스러운 지혜가 뒤섞인 표정으로 박 대표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다. 박 대표는 마치 세상이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며 멈춘 것 같았다. 내 아빠. 유진이가 마치 외국어처럼 입안에서 그 단어들을 굴리며 천천히 반복했다. 진짜 내 아빠라고요? 그래. 박 대표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가 네 아빠다. 유진이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때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아빠가 날 원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박 대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유진아. 박 대표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어.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왜 엄마는 말 안 했어요? 질문은 무서울 정도로 성숙했다. 박 대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까? 그와 서연이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그녀가 그들과의 또 다른 기회를 갖느니 차라리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네 엄마와 나는 결혼했을 때 문제가 많았단다.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유린, 많이 다퉜어.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엄마는 너를 임신한 걸 알게 됐는데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엄마는 아빠가 날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박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널 아주 많이 원할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또다시 다투게 될까봐, 그리고 그게 너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셨던 거야. 유진이는 그 정보를 소화하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아이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더 작아져 있었다. 이제 저를 알고 싶으세요? 순진한 질문이 박 대표의 심장을 무너뜨렸다. 유진아, 난 널 정말 많이 알고 싶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꿈은 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하지만 그건 너도 날 알고 싶을 때만 가능한 거야. 유진이가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미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애기야, 이건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전 결정하고 싶어요. 유진이가 두 어른을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존, 항상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아빠랑 있는 걸 보면 전 아빠가 없어서 슬펐어요. 아이는 다시 박 대표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는 모르는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박 대표는 그 집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어. 유전자 검사라고 부른단다. 그냥 입안에서 면봉으로 아프지도 않아. 확실히 알게 되면요. 그 후엔 박 대표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넌 계속 할머니랑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내가 널 보러 올 수도 있어. 아니면 네가 며칠 동안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모든 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유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암사, 할래요. 순자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유진아, 너무 늦었다. 이 얘기는 내일 더 하는 게 어떻겠니? 그 전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유진이가 박 대표를 바라봤다. 혹시 다른 자식도 있어요? 아니, 네가 내 딸이 맞다면 넌 나의 유일한 딸이 될 거야. 그럼 부인은요? 없어. 유진이는 이 정보들을 처리했다. 그럼 혼자 사시네요? 그래, 많이 외로우시겠다. 아이의 단순한 한마디가 박 대표의 마음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울렸다. 그래, 많이 외롭단다. 알았어요. 유진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검사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박진우 아저씨. 잘 자렴, 유진아. 아이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부엌을 나갔다. 두 어른만 다시 남았다. 아이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네요.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유진이는 항상 나이에 비해 성숙한 아이였지만 이건 너무 빨리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중에야 현실을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매어님, 어머님께도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 압니다. 유진이는 어머님께 전부잖아요. 유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박서방. 노파가 그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고 만약 그게 유진이가 원하는 거라면 아빠를 가질 자격이 있는 아이죠. 하지만 만약 죄책감이나 변덕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아요.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죄책감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박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입니다. 전 유진이를 볼 때마다 서연이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내 일부를 봅니다. 내 딸이고 전 유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아빠가 되는 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서방, 희생이지. 자네의 꿈보다 아이의 꿈을 앞에 두는 거라고. 아이가 필요할 때, 자네가 편할 때가 아니라 아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네 인생은 온통 일과 돈뿐이었잖아. 그걸 어떻게 아빠 노릇과 병행할 거지? 박 대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정말로 사업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루 12시간을 일했고 끊임없이 출장을 다녔다. 그의 집은 일하지 않을 때 잠만 자는 비싼 호텔과도 같았다. 배워야죠.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바뀌어야죠. 바뀐다는 건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 법이야. 어머님, 전 제 딸 인생의 8년을 잃었습니다. 절대 되찾을 수 없는 8년이에요. 단 하루도 더 잃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그를 살폈다. 좋아요. 검사합시다. 하지만 박서방, 만약 유진이가 정말 자네 딸이라면 자네가 유진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할 거요. 다음 날 박 대표는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고용한 검사실 기술자와 함께였다. 그는 유진이를 낯선 검사실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유진이는 전날보다 더 조용했지만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다. 기술자가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고 아이답지 않게 훌륭하게 협조하며 검체를 채취했다. 결과는 얼마나 걸려요? 아이가 물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기술자가 대답했다. 그 다음에는요?
박 대표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다음에는 만약 네가 정말 내 딸이 맞다면 네가 우리 관계가 어땠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아저씨 사는데 가봐도 돼요? 물론이지.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머니도 같이요? 박 대표는 그 요청에 놀란 듯한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물론이지. 기다리는 3일은 박 대표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집에 머물렀다. 유진이 외에는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천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만약 그가 틀렸고 유진이가 그의 딸이 아니라면? 하지만 만약 딸이 맞는데 그녀가 그를 알고 싶다는 마음을 바꾼다면? 셋째 날 오전 10시에 전화가 울렸다. 박진우 대표님, 검사실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화로 말해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결과는 양성입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강유진 양은 대표님의 생물학적 딸이 맞습니다. 박 대표는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확인 사살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유진이는 그의 딸이었다. 그에게 딸이 있었다. 1시간 후 그는 결과를 담은 봉투를 들고 순자 할머니의 집에 와 있었다. 유진이와 할머니는 거실에서 초조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가 나왔어요. 박 대표가 이미 익숙해진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유진이가 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물었다. 넌 내 딸이래. 박 대표가 얼굴로 흘러내리기 시작한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넌 내 딸이야. 유진이는 그 정보를 처리하며 잠시 아주 조용히 있었다. 그러더니 모두를 놀라게도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유진아, 왜 그래? 애기야? 순자 할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갔다. 난 항상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흐느꼈다. 그런데 막상 아빠가 생기니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박 대표가 부드럽게 물었다. 만약 아빠가 날 더 알게 됐을 때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만약 내가 충분히 좋은 딸이 아니면요? 박 대표는 일어나 본능적으로 유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번 안아봐도 될까? 유진이는 여전히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표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완벽하게 그 품에 들어맞는지 느꼈다. 그가 딸을 안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유진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지금 이대로도 완벽해. 넌 똑똑하고 다정하고 용감해. 넌 내가 딸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야. 이렇게 소박한 집에 살아도요? 서울 애들이 아는 것도 잘 몰라도요? 특히 그래서 더 넌 나에게 내가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줬어.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 무서울 때도 용감해지는 법 같은 것들 말이야. 유진이는 그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 조금 물러섰다. 약속해주세요. 다시는 안 떠난다고. 약속할게. 내 인생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할머니랑 계속 살아도 돼요. 박 대표는 자신의 눈물을 닦고 있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물론이지.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있을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어떻게요? 아빠가 생각 중인데 내가 이 근처에 집을 사는 건 어떨까? 그럼 넌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고 네가 날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아빠가 근처에 있을 수 있잖아. 유진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진아, 내 열 위해서라면 아빠는 내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어.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박서방, 정말 확신하는 건가? 서울에서의 삶을 버리고 시골로 오겠다고? 확신합니다, 어머님. 박 대표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서울에서의 제 삶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없었죠. 여기 유진이와 함께라면 전 단지 부를 축적하는 것 외에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겁니다. 자네 일은 요즘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일하는 속도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가 됐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아빠가 이사 오기 전에 나 먼저 서울에 있는 아빠 집 구경 가봐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 가고 싶은데? 내일요. 박 대표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일 좋지.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다. 난 평생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도 될지. 제발요, 할머니. 모험이잖아요. 유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보셔야죠. 박진우 아저씨가 정말 좋은 데 사는지. 아빠. 유진이가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박 대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알았다, 알았어. 순자 할머니가 마침내 말했다. 내 아빠 집에 구경 가보자꾸나. 그날 밤 박 대표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딸이 생겼다. 그를 더 알고 싶어하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용감한 딸.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함께 삶을 만들어갈 방법을 찾길 바라며 아이에게 자신의 세상을 보여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그 주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 다음엔 유진이가 사는 동네 근처의 부동산에 전화해 나온 집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뀔 참이었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박 대표는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고대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그의 딸이었고 그는 그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아빠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박 대표는 세차와 왁스칠로 반짝이는 수입차를 몰고 순자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유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밤을 새웠다. 유진이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분명 가장 좋은 옷일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할머니가 정성껏 따아준 두 갈래 머리였다. 아이는 작은 송화방을 들고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빠, 박 대표가 다가가자 아이가 말했고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안녕, 공주님. 모험 떠날 준비 됐어? 완전 됐어요. 유진이가 현관에서 땅으로 펄쩍 뛰어내렸다. 할머니 지금 준비 다 하고 계세요. 몇 분 후 순자 할머니가 문에서 나왔다. 분명히 불편해 보였다. 수수한 갈색 원피스에 낡은 핸드백을 들었지만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정말 고우십니다. 박 대표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너. 서울에 가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는 비싼 차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박서방, 정말 이런 걸 원하는 거 맞아? 우린 정말 소박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두 분은 저에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서울까지 2시간이 걸리는 동안 유진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 수천 가지 질문을 했다. 높은 빌딩, 빽빽한 차들, 비싼 차들, 화려한 광고판, 평생을 시골 작은 마을에서 보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아빠, 서울에는 몇 명이나 살아요? 수도권에 막 진입했을 때 아이가 물었다. 1,000만 명도 넘어, 유진아. 1,000만 명이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사람들 다 알아요? 박 대표는 웃었다. 아니, 공주님.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까이 살아도 정작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단다. 슬프다. 그래, 조금 슬픈 일이지. 박 대표가 사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자동차 당이와 경비실, 잘 가꿔진 정원에 감탄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할 말을 잃은 것은 그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였다. 아파트는 건물의 한 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으로는 도시의 정령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구는 모두 이탈리아제 디자이너 제품이었고 벽에 걸린 미술품은 웬만한 사람들이 1년 내내 버는 것보다 비쌌다. 모든 것이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이는 마치 신성한 영역에 발을 디딘 것처럼 천천히 들어섰다. 순자 할머니는 입구에 선 채 분명히 위축된 모습이었다. 엄청 예쁘다. 유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꼭 박물관 같아요. 그 한마디가 박 대표의 가슴을 쳤다. 아이의 말이 맞았다. 아파트는 완벽하고 비싸고 인상적이었지만 영혼이 없었다. 생기가 없었다. 네가 쓸방이 될 수도 있는 곳. 구경할래? 박 대표가 물었다. 나도. 여기서 방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가끔 아빠랑 며칠 지내고 싶다면. 박 대표는 아이를 작은 서재로 쓰던 방으로 데려갔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방이었는데 책상과 의자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네가 좋아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네가 고르는 색깔로, 네가 원하는 가구로. 유진이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너무 높아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너무 멀어요. 그렇지, 아빠.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무엇이든 아빠는 여기서 사는 거 행복해요? 순진한 질문에 박 대표는 생각에 잠겼다. 행복? 그가 이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아니,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 왜요? 텅 비었거든. 예쁘지만 텅 비었어. 사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진짜 삶이 없어. 유진이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 동네 근처로 이사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야.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너랑 가까이 있고 싶어서야. 그들은 거실로 돌아왔다. 순자 할머니는 호화로운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분명히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을까요? 박 대표가 제안했다. 아주 맛있는 집밥 스타일 식당을 알아요. 비싼데 안 가도 되는데 순자 할머니가 재빨리 말했다. 비싸지 않아요. 두 분이 좋아하는 것처럼 소박한 곳이에요. 박 대표가 선택한 식당은 도시의 오래된 구역에 있는 평범한 가족들이 찾는 곳이었다. 유진이와 순자 할머니는 그곳에서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유진이는 박 대표에게 학교 생활, 친구들, 그리고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해? 그가 물었다. 수학이요? 저 숫자 계산 잘해요. 할머니가 엄마 닮아서 그렇대요. 네, 엄마도 수학을 정말 잘했지. 그럼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제6이요. 제가 반에서 제일 작아서 팀 짤 때 항상 마지막에 뽑혀요. 박 대표는 아빠로서의 보호 본능을 느꼈다. 수영이나 아니면 태권도 같은 운동 배워보고 싶어? 정말요? 그래도 돼요? 유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리 동네엔 그런 건 없는데. 물론이지. 근처 도시에서 학원 찾아보면 되지. 점심 식사 후 박 대표는 유진이와 순자 할머니를 데리고 도시의 몇몇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가 자주 달리던 공원, 자주 가던 서점, 쇼핑하던 백화점. 장소를 옮길 때마다 유진이는 그가 자신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말들을 했다. 아빠, 친구 있어요? 서점에 있을 때 아이가 물었다. 직장 동료들은 좀 있지.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친구요. 집에 저녁 먹으러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요? 박 대표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없는 것 같네. 왜요? 아마도 진짜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슬프다. 누구에게나 친구는 필요한데 늦은 오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는 박 대표가 두려워했던 질문을 했다. 아빠, 정말 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 동네 근처에 살고 싶어요? 왜요? 너무 다르잖아요. 아빠 생활은 화려하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소박하고 시끄럽고 가끔 마당에 닭도 돌아다녀요. 박 대표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유진이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앉았다. 유진아, 그거 알아? 아빠가 여기서 이 비싼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집에 온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어제 할머니 부엌에 앉아서 짝도 안 맞는 컵에 담긴 물을 마시면서 난 그 어느 때보다 집에 온 것 같았단다. 정말요? 정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두 사람에겐 이 모든 호화로움이 사지 못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뭔데요? 진짜 사랑, 진짜 가족. 유진이가 마침내 긴장을 풀고 미소 지었다. 그럼 정말 우리 동네 근처에 살아도 돼요? 그럼 그렇게 할 거야. 그날 저녁 박 대표는 아파트에서 세 사람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그저 스파게티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집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식사였다. 유진이는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순자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가운 아파트에 생기가 도는 듯했다. 저녁 식사 후 유진이는 박 대표가 아직 간직하고 있던 서연의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고 박 대표는 결혼 앨범, 함께 갔던 여행 사진, 모든 것이 틀어지기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보여주었다. 우리 엄마 정말 예뻤네요. 유진이가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랬지. 그리고 넌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아빠, 아직도 우리 엄마 사랑해요? 질문은 박 대표를 놀라게 했다. 난 평생 내 엄마를 사랑할 거야, 유진아. 엄마는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나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으니까. 무슨 선물이요? 언어. 유진이는 박 대표의 팔에 기댔고 그들은 조용히 사진을 계속 보았다.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했던 하루에 지쳐 안락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빠, 유진이가 속삭였다. 오늘 아빠 방에서 자도 돼요? 내 방이 될 거라는 그 방 말고 아빠랑 같이요. 물론이지 공주님. 왜?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게 꿈일까봐 무서워서요. 박 대표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꿈 아니야 유진아. 꿈 아니라고 약속할게. 그날 밤 유진이는 백화점에서 급하게 사온 잠옷을 입고 킹사이즈 침대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다. 아이는 거대한 침대에서 아주 작아 보였지만 자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다. 박 대표는 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새로운 삶이 어떨지 마음속으로 계획하며 밤의 대부분을 깨어 있었다.
내일 당장 시골집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파트너들에게 원격 근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의 삶 전체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설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깨어났을 때 박 대표는 이미 옷을 입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안녕, 아빠. 누구랑 통화해요? 이 부동산 중개인이랑 네가 사는 동네 근처에 나온 집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 유진이는 잠이 확 깬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벌써 집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최대한 빨리 이사 가고 싶거든. 아빠 일은요? 집에서 일할 거야. 아니, 일을 좀 줄이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지. 유진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박 대표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가 진짜 내 아빠라니, 그리고 우리 동네 근처에 살 거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돼, 공주님. 전부 진짜니까. 그때 순자 할머니가 이미 옷을 입고 핸드백을 든 채 침실 문가에 나타났다. 좋은 아침. 돌아갈 준비 다 됐나? 닭들 밥 줘야 하는데. 금방 가요, 할머니. 유진이가 말했다. 아빠가 우리 집 근처에 집 알아보고 있대요. 순자 할머니는 인정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 대표를 바라봤다. 정말 확신하는 거요, 박서방? 확신합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살고는 있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전 두 분과 함께 진짜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후회하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후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딸과 더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뿐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는 이틀간의 모험에 지쳐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순자 할머니와 박 대표는 그의 계획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가 너무 들떠 있어.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박서방, 유진이는 아이야. 아이들은 변화에 금방 적응하지. 자네는 완전히 다른 삶에 익숙해진 어른이고 어머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유진이를 볼 때마다 몇 년간 갖지 못했던 삶의 이유를 봅니다. 유진이가 제게 목적을 줘요. 만약 유진이로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 옛날 삶이 그리워지면? 박 대표는 그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만약 유진이로 충분하지 않다면 전 유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전 유진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확신합니다. 유진이가 전부니까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유진이는 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차가 멈추자 잠에서 깼다. 벌써 도착했어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그래, 집에 도착했단다. 박 대표가 말했다. 유진이가 졸린 듯 웃었다. 집, 그 말 좋다. 그리고 그 순간 박 대표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그 역시 진정으로 집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3개월 후 박 대표는 순자 할머니 댁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산 집의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마당에서 메리와 노는 유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메리는 그들이 지난주에 함께 입양한 진돗개 믹스견이었다. 서울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비하면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 아파트에는 결코 없었던 것이 이곳에는 있었다. 바로 온기였다. 이사는 박 대표가 상상했던 것보다 쉬웠다. 그의 파트너들은 놀랐지만 원격으로 근무하고 사업 참여를 줄이겠다는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아빠가 될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의 설명에 가장 일 중독자였던 동료조차도 이해해 주었다. 아빠, 이리 와서 메리가 뭐 배웠는지 보세요. 유진이가 마당에서 신이 나서 손을 흔들며 외쳤다. 박 대표는 현관에서 내려와 유진이가 강아지에게 제주를 가르치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아빠가 되는 것에 대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학교 가기 전 유진이의 아침 식사를 차리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그 어떤 사업 회의보다 낫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학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보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그 어떤 TV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메리 앉아. 유진이가 명령하자 강아지가 즉시 따랐다. 손. 메리가 오른발을 들자 유진이는 간식으로 보상했다. 정말 똑똑하네. 박 대표가 강아지를 쓰다듬기 위해 쭈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아빠처럼요. 할머니가 아빠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래요. 할머니가 친절하신 거지. 친절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유진이가 박 대표 옆 잔디밭에 앉았다. 아빠 뭐 물어봐도 돼요? 언제든지. 여기 사는 거 진짜로 행복해요? 박 대표는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텃밭이 있는 소박한 마당. 평범하지만 아늑한 집.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삶. 1년,
전만 해도 그는 이것을 퇴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그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이었다. 유진아, 아빠는 지금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엄마랑 결혼했을 때보다 더요?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유진이는 서연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네, 엄마와 결혼했을 때 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만족하는 것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의 차이를 알 것 같아. 그게 뭐가 다른데요? 만족하는 건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가졌을 때야. 하지만 진짜 행복한 건 네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걸 가졌을 때란다. 유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뭔데요? 너와 내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소박한 삶. 그때 두 집을 잇는 오솔길로 순자 할머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텃밭에서 캔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 유진이가 할머니를 맞으러 달려갔다. 토마토 가져오셨어요? 그럼 애기야, 토마토랑 당근, 상추, 애호박도 있지. 박 대표가 바구니를 거들기 위해 다가갔다. 어머님, 제가 사도 되는데 채소 안 가져오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마트에서 산 채소는 사랑으로 키운 것과 맛이 다르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누.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게다가 매일 여기 올 핑계가 있어서 좋지. 사실이었다. 박 대표가 이사 온 이후로 순자 할머니는 매일 다른 이유를 만들어 그들을 방문했다. 때로는 음식을 가져왔고, 때로는 유진이와 오후를 보내기 위해 데리러 왔다.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들렀다. 그 일상은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다. 할머니, 아빠가 서울에서 부자였을 때보다 여기서 더 행복하대요. 유진이가 발표했다. 아빠는 지금도 부자야, 공주님. 박 대표가 웃었다. 단지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거지. 어떡해요? 사랑이 풍족하고 가족이 있고 소중한 순간들이 많으니까. 순자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박 대표를 바라봤다. 제인, 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변했길 바라야죠. 아주 좋은 쪽으로 변했지. 유진이가 자네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들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박 대표는 커피를 끓였다. 유진이는 할머니에게 그날 학교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집안일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그가 이런 일을 좋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빠, 유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한대요. 아빠가 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가 가길 원해? 네. 내 친구들은 다 아빠 봤는데 몇 명은 아직도 아빠가 진짜라고 안 믿어요. 박 대표가 웃었다. 왜 안 믿는데? 아빠가 너무 잘생기고 친절해서요. 애들이 내가 지어낸 줄 알았대요. 유진이도 참. 순자 할머니가 나무랐지만 그녀 역시 미소 짓고 있었다. 진짜예요, 할머니. 칼란의 아빠는 우리 아빠가 꼭 드라마 배우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커피를 다 마신 후 순자 할머니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박서방, 잠깐 나랑 둘이 할 얘기가 있는데. 물론이죠. 박 대표가 유진이를 향해 돌아섰다. 공주님, 메리 목욕 좀 시켜줄래? 흑투성이가 됐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메리야, 목욕하자. 유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뛰쳐나갔고 부엌에는 박 대표와 순자 할머니만 남았다. 박서방, 자네에게 줄 게 있어. 할머니가 긴장한 듯 말했다. 뭔데요? 내가 서연이가 유진이에게 쓴 편지들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나나? 네, 매년 생일 편지요. 특별한 편지가 한 통 더 있어. 서연이가 언젠가 유진이 아빠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쓴 편지야. 박 대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편지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 자네에게 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 그녀는 가방에서 누렇게 바램 봉투를 꺼냈다. 앞면에는 서연의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진이 아빠에게 그가 진정한 아빠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서연이는 자네가 언젠가 나타날 줄 알았어.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항상 알고 있었지. 박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혼자 읽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자네와 서연이 둘만의 이야기니까. 순자 할머니는 서연의 편지를 든 박 대표를 부엌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몇 분 동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다.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진우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우리 딸이 마침내 당신을 찾았거나 당신이 우리 딸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어느 쪽이든 그건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비록 내가 더 이상 여기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날 행복하게 해요. 왜 유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겠죠. 화가 나고 상처받고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알아요.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난 끔찍한 결정을 내렸고 이젠 그걸 알아요.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났었어요.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죠. 우린 매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난 우리 딸이 부모가 서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진실은 진우 씨, 난 두려웠어요. 당신이 오직 아기 때문에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할까봐 두려웠어요.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두 사람 대신 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난 도망쳤어요. 우리 딸을 망가진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더 큰 고통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더 큰 실망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망쳤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틀렸다는 뜻이겠죠. 그건 당신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 딸을 찾아왔다는 뜻이겠죠. 그건 당신이 내가 항상 당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아빠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진우 씨, 우리 딸은 정말 멋진 아이예요. 당신의 지성과 결단력을 가졌지만 우리 둘이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선함과 단순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는 당신이 배워야 할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딸을 잘 돌봐줘요. 사랑해줘요.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방식으로 그 아이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진우 씨, 날 용서해줘요. 나 혼자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렸던 걸 용서해줘요. 당신에게서 우리 딸과 함께할 8년의 시간을 빼앗은 걸 용서해줘요. 당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죽은 걸 용서해줘요. 사랑했어요. 항상 사랑했고 우리 딸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서연 주신 유진이가 18살이 되면 줄 특별한 편지가 있어요. 거기엔 우리의 사랑에 대한 모든 진실을 적었어요.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 전해줘요. 유진이는 비록 그 사랑이 우리의 결점들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자신이 사랑 속에서 잉태된 아이라는 걸 알 자격이 있으니까. 박 대표는 얼굴로 자유롭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끼며 편지를 다 읽었다. 마당에서 메리와 노는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녀는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유진이를 그의 보살핌에 맡길 만큼 그를 믿어주었다. 아빠! 유진이가 메리를 품에 안고 부엌 문가에 나타났다. 왜 울어요? 박 대표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공주님. 행복이 너무 커서 가슴속에 다 담을 수 없을 때는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하거든. 유진이는 메리를 내려놓고 박 대표에게 달려가 안겼다. 사랑해요, 아빠. 아빠도 사랑해, 유진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날 밤 유진이가 잠든 후 박 대표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현관에 앉아 서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는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구비진 길을 생각했다. 다툼, 이혼, 잃어버린 세월, 유진이의 발견, 그리고 삶의 급격한 변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모든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의 딸은 옆방에서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자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이웃집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멋진 할머니로 계셨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박 대표는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서연, 유진이를. 이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마워. 가족이야말로 유일하게 진정한 재산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 다음 날 그는 2달 뒤에 있을 유진이의 9번째 생일 파티를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파티, 순자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떡 케이크, 그리고 많은 웃음이 있는 파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박진우 대표는 미래를 고대하고 있었다. 사업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다. 유진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서연이 그에게 남긴 선물이었기 때문이었다.